안녕하세요. 헬스 자산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60대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서는 미처 다 말해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그러나 꼭 필요한 만큼은 솔직하게 전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 먼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신경과에서 1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건강 영양제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매일 꼬박꼬박 영양제까지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몸이 망가질까? 왜 병원에 가면 약은 점점 늘어나고 검사 수치는 좋아지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양제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약이 아니고 건강식품이니까,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된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혈액 속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위험한 수준이었고 신장 기능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보던 중 매일 아침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챙겨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용량 비타민 D와 칼슘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나이 들면 꼭 먹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먹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의 선택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례는 60대 이후에서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복용해도 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영양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장기입니다. 간은 몸속으로 들어온 물질을 해독하는 공장이고 신장은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의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체감하지 못한 채 젊을 때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용량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입니다. 국내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3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먹고 있는 영양제의 정확한 성분과 용량을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를 병원에 가서도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을 묽게 하는 약까지 함께 복용한다면 몸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험한 상호작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해온 사례들을 바탕으로 특히 60대 이후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영양제 5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안전한 선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아주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영양제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구조적인 변화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에 말씀드릴 영양제 이야기도 단순한 주의사항 정도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왜 60대 이후에는 영양제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지부터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40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노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간과 신장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기능은 매년 조금씩 감소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40세 이후 매년 약 1%씩 기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최소 20% 이상 역과 능력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양제를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세포 수가 줄어들고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영양제를 먹어도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인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E처럼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영양제 먹고 바로 이상한 증상이 생긴 건 없어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제 부작용은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 동안 서서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장 수치가 나빠지거나 이유 없는 어지럼증, 심한 피로, 근육통, 출혈 같은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때는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같은 질환 때문에 매일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양제가 이 약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영양제가 약효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약의 작용을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약이 아니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부작용의 원인이 질병이 아니라 영양제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져 투석 이야기가 나오다가 알고 보니 고용량 비타민과 미네랄을 몇 년간 복용해온 경우도 있었고 반복되는 어지럼증과 투통 때문에 뇌 검사를 했는데 원인은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든 영양제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좋은 거라길래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영양제가 나쁘다는 목록을 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검증 없이 고용량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복용하는 습관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제가 신경과 진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해 온 영양제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필수라고 믿고 있는 비타민 D입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 D가 어떻게 뼈 건강의 배신자가 될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비타민 D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꼭 먹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나이 들면 무조건 부족해진다면서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복용하느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수용성 비타민이 아닙니다. 물에 녹아 남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와는 다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우리 몸의 지방 조직과 간에 저장됩니다.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과다 복용하면 어느 순간 혈액 속 칼슘 농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칼슘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슘혈증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변비가 잦아집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서는 영양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칼슘이 신장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신장 기능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이셨는데 이유 없는 피로감과 입맛 저하, 잦은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하루에 비타민 D를 5,000IU씩 몇 년간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뼈가 약해지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용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비타민 D는 약이 아니라 보험 같은 존재였던 셈입니다. 비타민 D의 안전 복용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800에서 1000IU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고령자에게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5000IU, 심지어 1만 IU가 넘는 제품들이 아무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도 혈액 검사도 없이 이런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칼슘제까지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고칼슘혈증 위험은 배로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 D가 몇 IU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위험한 선을 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금 부족한 상태가 과한 상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많은 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는 오메가-3입니다. 이 오메가-3가 왜 두 얼굴을 가진 영양제인지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메가3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진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TV 광고에서도 약국 진열대에서도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혈관 건강에 좋다, 피를 맑게 해준다, 심장에 좋다는 말은 이제 상식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오래 그리고 고용량으로 복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피를 맑게 해준다는 작용이 60대 이후에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굳게 만드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작용 자체는 특정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강도가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루 1000mg 이하의 적절한 용량에서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2000mg, 3000mg 이상으로 올라가면 출혈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특히 장기간 복용할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미 혈액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 또는 와파린이나 새로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약들 자체가 혈전을 막기 위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고용량 오메가3가 더해지면 몸은 멈춰야 할 출혈조차 멈추지 못하는 상태로 기울어집니다. 처음 나타나는 신호는 대개 가볍습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예전보다 코피가 잦아지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이미 몸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 색깔이 검게 변하거나 이유 없이 심한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긴다면 위장관 출혈이나 뇌출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고용량 오메가-3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던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오메가-3만이 원인은 아니지만 위험을 키운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메가-3의 안전한 복용 기준은 하루 1000mg 이하입니다.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 한 3000mg 이상의 고용량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술 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곤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메가-3을 왜 먹고 있는지, 하루에 정확히 몇 밀리그램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혈압약이나 심장약과 함께 복용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지 말입니다. 막연히 좋다고 해서 주변에서 먹으니까 따라 먹는 영양제는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특히 콜레스테롤 관리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 홍국입니다. 겉으로는 자연에서 온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함정을 가지고 있는 성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홍국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온 성분이고 의사가 처방하는 콜레스테롤 약이 부담스러워서 대신 먹는 거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약을 꺼리는 분들, 특히 간에 부담이 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홍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이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홍국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홍국에는 로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과 사실상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즉, 홍국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약은 의사의 처방과 용량 조절, 정기적인 혈액 검사라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홍국에는 이런 관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제품에는 로바스타틴이 매우 적게 들어있고 어떤 제품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차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느끼면 용량을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홍국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근육 손상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횡문근융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그 찌꺼기가 신장을 막아버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지거나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된다면 이미 심각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간 손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홍국을 복용한 뒤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고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나 눈의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한다면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니까 괜찮을 거라며 복용을 계속합니다. 이 판단이 회복할 수 없는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말을 듣고 병원 약 대신 홍국을 선택하셨습니다. 몇 달 뒤 이유 없는 근육통과 피로감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까지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약은 무서운데 홍국은 자연 성분이라서 안전할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들어온 물질이 약인지 건강식품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홍국에 대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의사의 처방과 정기적인 검사 없이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미 스타틴 계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홍국을 함께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효과가 겹치면서 부작용 위험만 크게 늘어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유지해 준다고 알려진 비타민 E입니다. 항산화의 대표 주자처럼 여겨지지만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 어떤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는 오랫동안 노화 방지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젊음을 유지해 준다는 말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핍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꾸준히 그것도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E 역시 비타민 D와 마찬가지로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들어오면 바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지방 조직과 간에 저장되면서 서서히 축적됩니다. 문제는 비타민 E를 과다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필요할 때 제대로 응고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E가 이 작용을 억제하면 출혈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멍이 쉽게 들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증상은 나이 탓으로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몸이 이미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출혈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비타민 E에 대해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은 고용량 복용이 오히려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일부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400 IU 이상의 비타민 E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전체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남성의 경우 고용량 비타민 E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영양제가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고 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남성 환자분은 피로감과 잦은 멍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혈액 질환은 없었지만 복용 중인 영양제를 확인하니 하루 800 IU의 비타민 E를 몇 년간 복용해오고 있었습니다. 항산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용량이 높을수록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나서야 증상은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비타민 E의 핵심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입니다. 특별한 결핍이나 의학적 이유가 없다면 굳이 고용량으로 복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견과류, 식물성 기름,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중장년층에서 급격히 인기를 끌고 있는 성분입니다. 머리카락과 손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비오틴입니다. 하지만 이 비오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위험한 진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틴은 요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양제 중 하나입니다. 탈모가 걱정되기 시작한 분들, 손톱이 잘 부러지는 분들, 머리숱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약국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고함량 비오틴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물에 녹는 비타민이니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말도 흔히 들립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비오틴 자체가 독성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심합니다. 하지만 비오틴의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속인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 비오틴을 복용할 경우
혈액 검사 수치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왜곡은 단순한 오차 수준이 아니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비오틴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실제보다 정상에 가깝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능 이상이 있는데도 검사 결과만 보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혈액 검사입니다. 심근경색이 의심될 때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치가 트로포닌이라는 심장 표지자입니다. 고농도 비오틴을 복용하고 있으면 이 트로포닌 수치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검사 결과는 정상처럼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치료의 골든타임은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비오틴 복용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오진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심지어 의료진조차도 이 사실을 쉽게 떠올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머리카락을 위해 먹는 영양제가 심장 검사 결과를 왜곡시킬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수천 마이크로그램, 많게는 10,000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있는 고함량 비오틴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가슴 답답함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심장 검사를 진행했지만 큰 이상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증상은 스트레스성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응급실로 오셨고 그제서야 심근경색이 확인되었습니다. 뒤늦게 복용 중인 영양제를 확인하니 고함량 비오틴을 매일 드시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비오틴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혈액 검사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의료진에게 비오틴을 먹고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지만 심장과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5가지 영양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영양제를 관리해야 하는지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영양제 부작용을 의심해야 할 몸의 신호들과 전문가가 권하는 안전한 복용 원칙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영양제의 위험성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런 고용량을 먹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영양제 부작용이 아주 교묘한 신호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나이 탓, 컨디션 탓으로 넘기고 그 사이 문제는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출혈과 관련된 변화입니다.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예전보다 코피가 잦아지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오래 멎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메가-3, 비타민 E, 혈액 관련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이 신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몸이 이미 균형을 잃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많아지거나 색이 진해지고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보충제 등을 장기간 복용한 분들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서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 지속되는 소화 불량입니다. 영양제를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한데도 참고 계속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복에 먹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위가 약해졌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간이 해독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근육통과 근력 저하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다면 홍국이나 특정 성분의 영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다가 심각한 근육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진료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의 두통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혈압 문제나 뇌 질환뿐 아니라 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졌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진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피로감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간과 신장이 과부하 상태일 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도 더 힘을 내기 위해 영양제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양제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모두 적어보고 용량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반드시 복용 중인 영양제를 모두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안전한 영양제 복용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위험으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자산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양제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례를 겪으면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복용 전에 반드시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부족할 때 채우는 도구이지 많을수록 좋은 보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혈액 검사 한 번 없이 영양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계기판을 보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타민 D, 철분, 비타민 B12처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영양소는 반드시 검사 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검사 없이 시작하는 영양제는 대부분 과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한 번에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시작하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한 번에 5가지, 10가지를 같이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하나씩 추가하고 인터넷에서 추천받은 것을 또 더합니다. 최소한 2주 간격을 두고 하나씩 추가하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작용은 반드시 뒤늦게 터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맞춰진 권장량이 고령자에게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0대 이후라면 표시된 용량의 절반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서둘러 용량을 올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영양제의 부작용은 효과보다 항상 늦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영양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끝이 아닙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통해 간과 신장 기능, 관련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량 제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기에 꼭 덧붙이고 싶은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항응고제는 영양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몸속에서는 모두 같은 화학 물질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최소 일주일 전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비타민 E, 은행잎 추출물, 마늘 보조제 등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수술 중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연 성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점입니다. 홍국, 인삼, 홍삼, 각종 한방 성분들도 모두 부작용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연 독버섯도 천연입니다. 이 기준들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먹는 것이 안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한 조합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단순합니다. 다음에서는 신경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양제 구성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위험하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디까지가 안전한 선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60대 이후 건강한 성인에게 필요한 영양제 구성은 아주 최소한으로도 충분합니다. 우선 비타민 D입니다. 앞에서 위험성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피해야 할 영양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루 800에서 1000 IU 정도면 대부분 충분합니다. 이 용량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도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은 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량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메가-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복용한다면 하루 1000mg 이하로 충분합니다. 이미 생선을 자주 드신다면 굳이 추가로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오메가-3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원칙만 지켜도 많은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고함량 제품보다는 하루 권장량 수준으로 구성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영양제를 따로따로 추가하는 것보다 성분이 균형 잡힌 종합 비타민 하나가 훨씬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이유로 칼슘제를 꾸준히 복용하지만 가능하다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멸치, 두부, 우유, 채소 등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최소 용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칼슘은 특히 비타민 D와 함께 과잉이 되기 쉬운 성분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영양제를 늘리는 것이 건강관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영양제를 줄이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상태가 좋아지는 분들을 보면 새로운 영양제를 추가해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영양제, 고용량 비타민 D, 대용량 오메가-3, 홍국, 고용량 비타민 E, 고농도 비오틴은 모두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성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불안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점검하고 용량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의사도 약사도 영양제 회사도 아닙니다. 결국 내 몸의 변화에 가장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영양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잠시 보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건강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 있는 영양제 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만 남아 있는지, 용량은 안전한지, 그리고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점검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건강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